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 미국 순방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미국 통 두 분한테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미국 순방 시작했는데 어찌 보십니까? 박성준 먼저 갑니다. 뭐 중요한 전환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거니까요. 그렇죠. 한미 정상회담을 매우 통해서 중요할 때. 네. 우리나라가 한미라고 하는 동맹이라고 하는 건 군사 동맹도 있지만 실제 안보도 중요하지만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 안보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제 이익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미 간에 있어서의 IRA법 또 반도체 지원법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익을 얻어와야 된다라는 국내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우리나라 기업에 가장 큰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네. 또 국가 경제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외교 또 다른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번에는 경제적 성과, 외교 안보적 성과 많이 좀 얻어와야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대한 국면에 더구나 한미동맹이 70주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국면에서 또 지정학적인 여러 위기가 새롭게 되고 있고 지난 70여 년간의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가 끝나가고 지금 아주 각축과 전쟁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신냉전 왔다는 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10년간에 우리 무역 구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미 FTA 한 뒤로 종전에 뭐 예전도 우리가 뭐 대미 무역 흑자는 항상 누려왔죠. 그래서 오죽하면 트럼프가 이 나쁜 FTA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대중 무역 흑자도 엄청 누려왔는데 지난해의 경우는 대중 무역 적자가 이제 누적되고 있습니다. 예. 예, 대미 이제 무역 흑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여러 이런 그 무역과의 관계도 바뀌고 있는 이 중대한 국면에 지금 특히나 이제 기술을 통한 기정학이란 말이 생겼도록 기술 정치학, 그 하이테크 디커플링이라 그래서 과거 중국과 미국이 같이 공존해 가던 이런 시기에서 중국이 대국 굴기와 함께 미국도 다시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 하이테크 부분을 지금 중국에 그렇게 공유할 수 없다는 이제 이런 절연인 선언이 있고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 우리 국익을 어디서 지켜야 될 것인지를 잘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차대한 국민에 특히 이제 10몇 년 만이죠. 12년 만인가에 국빈 방문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집권 취임 이후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두 번째로 맞는 국빈급 정상 방문입니다. 그래서 한미가 지금 우리 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양국 간에 또 현안도 있지 않습니까? IRA 법안과 또 반도체 관련된 현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양국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국면에서 미국에 분명히 할 수 있는 말은 분명히 다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성과. 한 말씀 좀 드리면 이제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이제 한국이 경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축들이 여러 바뀌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 이후에 산업화하면서 그 산업화에서 어떻게 보면 해양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해양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미국의 그 당시에 냉전 체제 하에서의 경제 성장을 많이 이뤄왔습니다. 네. 그러다 탈냉전 이후에 보면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세계 10대 강국을 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또 디딤돌이 누가 있냐면 중국이 경제 시장을 개방하면서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을 또 이뤄왔고 세계 10대 강국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상 해결해야 될 점이 있단 말이죠. 하나가 뭐냐면 분단 국가란 말이죠. 4716님께서 한미일과 북중러 지정학적 위기를 만든 당사자가 윤 대통령과 지금 정부 아닙니까? 굳이 중국과 러시아 멀어질 필요가 있나요?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들과 잘 지내면 안 되나요?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지금 러시아 그리고
중국하고는 지금 얼굴을 붉히고 있어요. 예,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평화에 대한 정책이란 말이죠. 또 반도 국가란 말이죠. 그러면 북중러 한미일이라고 하는 이 대립 구도를 계속 갔을 경우에는 한국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죠.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결국은 중국과의 경제 교류라든가 우리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북방 외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세계 시장을 넓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수 정권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DJ 정부에서는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 또 대중 관계, 대일 관계를 더 넓혔다고 하는 반면에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지금 그게 아쉬운 거죠. 외교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오히려 가능성을 좀 닫고 있는 거 아니냐. 중국까지도 그렇고 러시아까지도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통상국가인데 우리나라가 수출국가 아닙니까? 통상국가 수출국가인데 오히려 통상국가와 수출국가라는 걸 잊어버린 듯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폐쇄적인 측면에서 가다 보니까 자, 미국 일방적인 외교로 갔을 경우에 그것이 실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이냐에 대한 시험대도 여기 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겁니다. 대목은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뭐 사실 중국과는 숙명처럼 가까워 지내야 되고 또 러시아는 육자회담 이후로 러시아는 사실 뭐 우리 박 의원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노태우 대통령 때 보수 정부가 이제 북방 외교를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였던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 때 조금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네. 상당히 예민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인도적인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보편적인 이제 문제를 이야기했죠. 그랬는데 그 문제는 지금 이 우리가 국민들이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이 사태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원인과 결과가 좀 뒤집혀서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우리로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통사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서방에 지금 포위에 속해 있고 중국은 대국 굴기 이후로 또 미국과 이런 그 지금 그 뭡니까 각축 관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끼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어려운 시점인데 제가 이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공산권, 구공산권이나 적성국가와의 외교는 주로 보수 정부가 풀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라든가 일본,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컴플렉스라든가 여러 가지 또는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외교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이건 진보 정부가 좀 해주셔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부치 김대중 서른 때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확 진전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한미 FTA도 저는 아마 그때 당시 대통령이 이해창 대통령이 그래서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이니까 결단이 있었죠. 결단을 통해서 오히려 진보 노조를 설득을 하고 했고 거기에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뒷받침을 해서 이루어진 게 있었는데 이게 참 우리 사실 국경을 넘어서면 정정을 멈추고 공동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는데 국가의 이익을 저버릴 대통령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탁 넘어서면서 우리 국내 정치상으로 보더라도 이 상당히 좀 대립적이고 갈등의 관계가 있지만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익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저는 뭐 최영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이익, 국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외교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여러 이제 외신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대통령이 너무 하면서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만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도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양안 관계라는 것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대만 문제를 쉽게 얘기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국제 분쟁 지역 같은 경우는 외교에 있어서의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전략적 명확성을 가져서는 국제 분쟁에 오히려 휘말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있어서의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 문제 이런 문제를 너무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국제 분쟁에 휘말리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극단의 어떤 반응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미국 가는데 미국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그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왜 러시아하고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일본 얘기로 지금 그렇죠. 헤드라인을 장식할 필요가 있었나? 지금 이건 좀 의문이 듭니다. 일본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어야 하는 나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국민들의 자존심을 좀 상하게 했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큰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 이게 뭐 이전에 문재인 정부든 또는 지금 윤석열 정부든 기본의 외교 라인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볼까요? 그 물리력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 이게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문재인 대통령도 하셨고 이거는 만일 강대국이 힘에 의해서 현상 변경을 한다고 한다면은 국제 질서는 엉망이 될 겁니다. 아이고 반대하죠. 명확히 반대는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우크라이나 문제도 지금 전 서방 전체가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랬더니 어떤 분은 젤린스키가 못해서 침략했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참 국제적인 우사가 되고 말았는데 지금 그 역시 그것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론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 원론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그 문제를 민감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번에 좀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는 조금 그 톤을 이제 좀 저거 했죠.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일본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본 문제만 해도 이게 사실은 김대중 어부지 선언 때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맥락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50년도 안 되는 이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김대중 대통령 때는 사실은 이 보수는 이런 걸 가지고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뭐 친일적이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한일 협력을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그걸 좀 짧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대목인데 그 맥락을 살피지 않고 그 맥락으로 일본 총리가 해야 될 이야기라고 더구나 야당 대표가 몰아붙이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워싱턴 포스트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담고 있는 그 대통령실의 이 문제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어쨌든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워딩을 대통령이 정확하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오역이라든가 무슨 주어라든가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 같은 경우 주어가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브리핑이라는 건 뭐냐면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국민을 향해 한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나는 도대체 제가 대변인 할 때도 보면은 당대표가 하면은 그 옆에서 다 워딩을 합니다. 예. 정확하게 워딩을 해서 서로 확인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대변인실에서 주어 논쟁으로 몰고 간 거는 좀 잘못됐죠. 제가 조금 좀 얘기할게요. 그러면 제보 물었는데. 물어보고 아니 제가 얘기를 좀 한 다음에 좀 해주세요. 그래요. 예. 오역이다 무슨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는 이야기 안 대통령실에서 아니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날리면 시즌 2가 돼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때는 듣기 평가였는데 지금 읽기 평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 참 답답합니다. 내용을 왜곡해서 하는 경우는 정말 국제적 망신이죠. 그 이제 요지는 이제 그 표현 그래서 항상 외교적 표현은 정제되고 그렇죠. 또 이게 에즈더 매뉴스크립트로 준비된 언어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 대통령이 좀 허심탄회하지 않습니까? 정석대로 안 갔네요. 아니 그런데 그 말도 인정할 건 인정하시죠. 그 말도 이제 네. 그 우리 저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을 때는 네. 그게 이제 국내에서 왜냐하면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보수나 이쪽에서는 뭐 김대중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자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사태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우리 민주당이나 뭐 이쪽에서 보면은 후쿠시마니 독도니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해 가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만 딱 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 이번에 뭐 대일 외교에서 우리가 굴욕죽일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저 같은 공동의 안보 이익 같은 건 서로 공유해야 되지만 다만 그 문제는 딱 하나 이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풀지 못한 숙제. 대부분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징용공에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배상의 재원은 국내 자산을 동결이나 그걸 판매를 통해서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배상금
이 직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분들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제3자 변제인데 그걸 가지고 뭐 과거를 팔아먹으니 이런 지마친 비약으로 가면서 이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내가 여기까지 정쟁의 연장으로 제가 한 말씀 꼭 여기까지 해야 돈봉투 의혹 얘기할 수 아니 있는데. 잠깐만요. 저 주진 앵커님 이 얘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돈봉투 왜 의혹 하니까 그러냐면 여기는 더 아니 제가 이 얘기는 왜 드려야 되냐면 인터뷰 발언 자체가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오역과 주어가 빠했다고 하니까 워싱턴 포스트의 미셸 리라는 기자가 녹취 내용을 공개하는 거 하나하나 번역 오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녹취 오디오를 재확인하고 단어 하나를 그대로 올렸어요. 자, 저희가 그 정도로 그 얘기는 했어요. 했어요. 언제 다른 방송에서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방송 앞에서 했어요. 자, 제가 여기까지 하고 그 돈봉투 정도로 얘기할게요. 심각하다는 그래 거예요. 돈봉투 얘기합시다. 이제. 네, 돈봉투로 아니, 가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왜 다른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일본이. 그런데 사과를 않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일본한테 사면권을 주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런 권리까지 대통령한테 주진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돈봉투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거 당을 갈아엎어야 될 이럴 큰일 아닌가요?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지금 당에서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송영길 대표가 예. 조기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송접 대표가 자진 탈당 의사를 밝히고 오늘 저는 아마 탈당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벌써요? 네, 벌써 처리됐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당대표뿐만 아니라 당의 지도부들도 당 혁신안이라든가 정치 혁신안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뭐 일주일 전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하루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좀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거 잘못했습니다. 굉장히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사이에 사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주일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우리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그 제도 기구 중에 하나가 정당 아닙니까? 더구나 집권당도 했던 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더불어민주당이에서 이런 전당대회 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고 네. 이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과 또 정치 혐오를 부를까 봐 걱정입니다. 이 돈봉투란 것도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그런데 우리 뭐 박 의원님하고 아시지만 우리 동네에서 밥 한 끼 잘못하면은 이제 국회의원 자격 박탈당합니다. 네. 우리 뭐 시의원 도의원 중에도 우리 그런 분이 계시고 했는데 그 뭐 살려고 사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자칫 잘못 살 수도 있고 그거 하나로도 의원직을 박탈당할 만큼 굉장히 그 돈봉투라든가 이 매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잣대가. 그런데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어야 될 정당의 전당대에서 더구나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정당에서 있었다는 일에 대한 충격이 크고 이건 저는 단순히 민주당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치권 전체에 큰 어떤 바람이 되어서 이런 자정과 이 세심과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주문이 높아질 것 같아요. 저는 할 말은 없고요. 지금 이제 쇄신안을 하고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이제 움직임을 통해서 국민들의 눈높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의 정치의 눈높이와 지금의 눈높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전당대회가 그렇게 오염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정말 사죄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이 사건도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민주당의 자세, 이 태도를 볼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잘 보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걸 보고 국민들은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이제 당대표도 그렇고요. 지도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큰 방향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흘러갈 것 같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검찰 조사겠죠. 지금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그리고 당사자 녹취록에 나오는 강래구 전 감사라든가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부총장, 예. 이 사람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겠고요. 그럼 그 검찰 조사에 따라서 돈의 출처라든가 돈의 목적이라든가 이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검찰 예. 수사를 지켜보고 그 상황을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제가 6개월 1년 걸리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제 진행되는 거고 네. 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전당대회라고 하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혁신안이라든가 이제 정당 개혁안에 대한 것도 좀 저희가 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래요? 예, 예.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저 얘기 돈봉투 얘기 나오면 막 좀 국민의힘의 신나하시던데요? 전당대회도 뭐 깨끗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건 근거 없는 비방이죠. 아니, 말할 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제 내보니까 별로 그 민주당 분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이제 저런 불쑥불나는 발언에서 좀 느껴지는데 그렇지는 않죠.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이 집요하게 묻는데 엉뚱한 소리를 또 하시더라고요. 김연아는요? 예. 그거는 지금 뭐 우리 박 의원 말씀처럼 만약에 무슨 뭐 일이 있다면은 그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당이든 직위 구화를 막론하고 이제 이런 일이 나오면은 다 그냥 쓰나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강훈식 의원이 이 방송에 출연해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보니까 제2창당 수준으로 갈 거라고. 네. 그나마 뭐 정확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나 출연하는 민주당 이제 좀 젊은 의원님들 우리 박 의원도 젊으시지만 굉장히 심각한 데 보시더라고 보니까 이건 한 세대와 이 단절과 한 세대와의 절연을 만들 만큼 중대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인다고 한다면은 그 경각심 만일 민주당이 이런 일로 해서 쇄신을 하고 정말 정치 문화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혁신을 한다면은 우리 정치권에도 굉장히 큰 바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껏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도덕성을 강조해 왔는데 이번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민주당이 개혁과 쇄신으로 가는 동력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위기를. 예. 하지만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제 시험대에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그런 엄중한 상황 때문에 일찍 들어와서 지금 책임을 지겠다라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고 당도 지금 그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비장하게 또 박성준 의원은 또 엄중하게 보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 시대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정치 개혁도 이제 항상 그런 시대 흐름에 맞췄는데 그 전당대회도 디지털 정당이라든가 근데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네. 시간도 쫓겨서 밀려서가 아니라 뭐 선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나서서 처리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당도 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8666님께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대통령실도 모두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참 아무튼 이번 순방에서 좀 성과를 가지고 오셔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서 그런 말했습니다. 정쟁을 멈춰야 된다. 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되고 왜냐하면 외교 안보가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는 나라 전체가 최형두, 큰 위험에 빠집니다. 박성준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